반갑습니다. 무역영어 강의를 맡은 한국금융재단원 강사 장문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역영어 자격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서 무역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무역영어의 내용들 어디에 집중해서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나가셔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무역영어 전체 이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 쭉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무역영어 이론 강의에서 중요한 게 바로 무역 실무의 첫 번째로 나오는 무역 계약 내용입니다. 전체 무역의 내용은 무역 계약을 근간으로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역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역의 특징, 무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역의 특징입니다. 자, 1번에 국제 간 물품 매매 계약의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러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가 정한 혹은 어떤 단체가 정한 무역법, 국제법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맞지 않는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속해져 있는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각 국가 간에 서로 우리는 어떤 국제법을 사용할 거고 어떤 국제법을 사용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을 사용할 거고 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떤 법을 사용할 거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계약을 통해서 하나씩 다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각국의 국내법, 국가 간 조약, 국제법 등에 의해 규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각국이 가진 국내법이라든가 아니면 각국이 가진 국제법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통 규제를 받습니다. 역시 계약할 때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협의를 하고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3번에 다수의 복합 계약, 거래의 복잡성과 위험이 존재한다. 자, 일단 거래의 위험성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수출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선적을 해서 수입상이 있는 곳으로 내가 모르는 지역 혹은 알더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보냈을 때 대금을 온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크겠죠. 또 그리고 수입업자 측면에서는 내가 대금은 지불하지만 물건을 잘 인도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물건을 운송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운송수단으로 인한 사고라든가 또 그 선원이라든가 그 운송을 하는 운송인들에 의한 사고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천재지변 같은 것들. 실제로 해상 운송을 함에 있어서 비가 단순히 조금 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파도가 일면서 폭풍우가 불면서 비가 온다면 상당히 그 화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천재지변, 해적이라든가 이런 건 천재지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태, 예상하지 못하는 사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한 위험한 존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런 계약의 조건들을 살펴봐야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의 복잡성.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 수량, 품질, 선적, 보험, 중재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서로 정해놓고 계약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도 상당히 많고 거래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잘 해나가야 무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다수의 복합 계약. 운송을 하게 된다면 운송인과 계약을 맺게 되고요. 보험을 들게 된다면 보험자와 또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만이나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항만이나 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과 또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포장업자, 하영업자, 가공업자 등등등
많은 사람들과 복합적인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루면서 통제하면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조금 많이 존재한다는 거, 무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비중이 증가한다. 자, 해상운송은 국제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그리고 또 활발하게 활용이 된 운송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해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고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 그리고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들, 속도가 조금 느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공운송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운송을 하게 되면 무거운 물건들을, 큰 물건들, 무겁고 큰 물건들을 싣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빠르게 이동한다는 장점 때문에 항공운송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상과 항공운송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무역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역 거래의 형태입니다. 무역 거래는 상당히 많은 거래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내가 그냥 물건을 상대방에게 사오는 일반적인 거래가 무역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이 엮여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어요. 자, 첫 번째, 위탁 가공 무역입니다. 물건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판매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겠죠.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수입상이 내 물건을 무료로 받아가서 무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가서 판매된 범위 내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된 범위 내에서 내가 대금을 지급받는 이런 위탁 가공 무역도 있고요. 또 수탁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우리가 물건을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 대금의 지급분만 해외로 보내주는 이런 수탁 가공 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물건을 만들 여력이 없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물건을 생산을 해서 판매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팔아볼까라고 고민하는 때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위탁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위탁 가공 무역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중개무역이 있고 4번에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자, 발음의 차이는 크게 제가 줄 수는 없지만 중개와 중개, 첫 번째 3번에 있는 중개무역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어주는 역할, 나는 A와 B라는 당사자를 알고 있고 이 A와 B는 서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A한테 가서 너 B랑 거래할래? 그 B한테 가서 A랑 거래할래? 이렇게 해서 둘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 그리고 4번에 있는 중개무역은 쉽게 생각하시면 중간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이냐? 우리나라로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관세 신고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외국 물품의 상태로 둔 상태에서 내가 이 물건을 일단 사온 상태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내가 사올 때 조금 싸게 사왔다가 다른 나라로 다시 비싸게 파는 중간에서 계산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이런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해온 금액보다의 어떤 차익을 발생시켜서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타 거래 형태가 있는데, 자, OEM이라 그래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 있습니다. 주문자가 원하는 상표를 부착해서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녹다운 방식도 있는데요.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품을 따로 떼서 수출을 한 다음에 거기서 조립을 해서 바로 쓰는 이런 식의 계약 방식이 바로 녹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무역 거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가져온 거고요. 이 내용들 보시면서 이런 무역 거래의 형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무역 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낙성 계약, 쌍무 계약, 분료식 계약, 그리고 유상 계약 등이 있는데요. 낙성 계약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나도 좋아 라고 했을 때가 바로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무역은 일방이 원하는 조건대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치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쌍무계약인데요.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출상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대신에 물건을 반드시 수입자에게 정확하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수입업자는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개념에서 무역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요식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거래를 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친구한테 내가 이거 잘 되면 뭐 복권을 샀는데 내가 이거 잘 되면 너한테 돈 얼마를 줄게. 뭐 이런 식의 계약들 구두로 많이 하죠. 근데 자, 무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가 물건 보내줄게. 근데 계약서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만 믿고 만약에 예를 들어 대금 결제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도 이 계약이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 자, 바로 무역에서는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구되는 형식, 요식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합의를 하든 계약서를 쓰든 어떤 다른 형태의 표시가 되든지 간에 형태가 요구되지 않는 어떤 방식이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바로 불요식 계약입니다. 불요식.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불요식 계약 같은 경우는 요식 계약이라는 말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4번에 유상 계약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자, 쌍무 계약, 어떤 의무를 지닌 것도 있었지만 대가성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출업자는 물건을 보내는 거고 수입업자는 대금을 보내는 거고 해서 양 당사자가 다 유상적인 책임을 가진다 해서 유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가 존재하는 계약이다. 이거를 유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인데요. 통상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정립을 해봤을 때 자, 이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로는 해외 시장 조사를 합니다. 물건을 사는 곳이든 물건을 파는 곳이든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곳이든 수입을 하는 곳이든 해외 시장을 조사를 해요. 내 물건을 살 사람이 있나? 혹은 내가 살 만한 물건이 있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를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처를 딱 선정을 하게 되죠. 아, 이 회사가 물건을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 이 회사가 물건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공급할 것 같아. 이런 식의 거래처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거래 권유를 합니다. 자, 영어로 비즈니스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 자, 인콰이어리와 같은 또 개념이겠죠. 상대방한테 어떤 물건들이 있고 어떤 가격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제시하는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 권유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조회를 합니다. 아, 이런 상품들을 받아보고 아,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회신을 하죠. 내가 이런 물건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가격 조건을 좀 잘 제시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신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처가 양방이 신용 조회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고 혹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그 회사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무역 거래도 개인 간의 거래처럼 이 신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각 국가별로 있고요.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용 조회를 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조회까지 마쳤으면 아, 이제 이 회사하고 이 물건을 본격적으로 거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청약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청약이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 내가 이러한 물건을 어떤 가격에 몇 개를 어떤 거래 방식으로 구매하겠습니다. 라는 청약을 넣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이러한 물건을 어느 가격에 어느 수량에 어떤 선적 조건으로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를 거래 제의를 상대방에게 넣습니다. 이게 바로 청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100%의 내용 중에 단 1%, 0.1%만 조건을 바꿔서 우리에게 제시하더라도 그거는 반대 청약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100개의 물건을 사겠습니다. 라고 돈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00개를 10,000원에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딱 정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100개에 11,000원으로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다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바로 반대 청약입니다. 근데 만약에 10,000개를 그 가격에 그대로 사겠습니다 혹은 팔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바로 승낙이 돼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무역 거래에서는요, 가격, 수량, 품질, 뭐 선적, 보험, 중재 엄청나게 많은 계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부분은 반대 청약이 서로 존재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 부분은 뭐 줄여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여기로 해주세요. 저기로 해주세요. 등등등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서로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청약과 반대 청약, 청약과 반대 청약으로 계속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한 당사자가 이제 이 모든 계약 조건에 대해서 내가 100% 오케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승낙이 됩니다. 그래서 승낙이 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은 해외 시장 조사부터 시작이 돼서 승낙과 계약 체결까지 온다는 거.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서류에 대한 서식들과 그리고 복잡한 내용들, 그리고 계약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반대 오퍼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굉장히 많이 오간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보통 청약과 반대 청약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해외 시장 조사 및 거래처 선정,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입 거래의 최초 단계로서 쭉 진행이 되고, 만약에 내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트라나 키타 등을 통해서 조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권유하게 되죠. 내가 찾은 업체에게 거래를 권유해서 이제 서큘러 레터, 거래 권유장이라는 걸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하고 거래를 좀 하고 싶다. 이거는 청약이 아니라 그냥 거래를 하고 싶다는 거래 제의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 권유를 할 때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 조회, 회신, 신용 조회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조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용이 중요하고, 당연히 국가 간 거래, 다자 간 거래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신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봐야 되는데, 자, 상대방을 알아볼 때 알아봐야 되는 중요한 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3C라고 하는데, 캐릭터, 캐패시티, 캐피탈, 이렇게 3개 능력 갖추고 있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저 3개에 더해서 이제 컨디션이나 콜라터럴 해서 담보 능력까지 살펴보는 게 추세입니다. 심지어 뭐 9C, 7C라고 해서 7C, 뭐 9C라고 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는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이런 조사들을 면밀히 하는 거는 뭐 나쁜 행동은 아니겠죠. 상대방에게 이제 어떤 협력을 요구하거나 뭐 신용조회를 너네가 좀 해달라,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달라라고 할 때 또 잘 따라주면 거래가 더 신용관계가 돈독해져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청약과 반대 청약 말씀드린 대로 거래처가 선정이 되고 신용조회까지 끝나서 이제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거래 제의를 하는 게 청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청약을 듣고 상대방이 거래 조건을 바꿔서 나한테 다시 조건을 보낸다면 그거는 반대 청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반대 청약이 계속 오가다가 어느 한 당사자가 오케이, 나는 이제 거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승낙입니다. 그래서 승낙이 되면 거래가 정확히 체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봤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실제로 시험에서 무역 실무 내용에서, 그리고 영문 해석이나 영장문 내용에서도 이 오퍼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딱 보시면 돼요. 한번 딱 보시고, 아, 요게 청약이고 승낙이고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자, 청약입니다. 오퍼라고 부르죠. 오퍼. 그래서 일반적으로 CISG, 비엔나 협약에 있는 조문을 가지고 이 청약과 승낙을 모두 설명을 합니다. 국제 간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바로 비엔나 협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채약을 해서 채약 국가로 돼 있고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 비엔나 협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청약과 승낙을 살펴볼 겁니다. 자, 제14조의 청약의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 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으로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청약은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 내가 너한테 제시를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제시를 할 때 이 내용으로 반드시 나는 지킬 거고 상대방이 만약에 승낙을 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내용을 무르지 않고 그대로 지킬 것이다라는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 그리고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된다라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청약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그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그러니까 명시적이나 묵시적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있거나 혹은 드러내놓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여겨지는 사항들, 이런 거를 명시, 묵시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본다. 누가 봐도 이 내용, 정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이고 지켜질 것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면은 청약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2번에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의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순히 청약을 행하기 위한 유인으로만 본다. 자,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의 유인. 자,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 내가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 업체에게나 카탈로그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그 물품의 명세표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을 유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청약을 하도록. 내 카탈로그를 보내고 우리가 가진 물품 명세표를 보내는 거는 그냥 특정한 상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청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들이 내가 보낸 카탈로그를 보고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청약을 넣겠죠. 그래서 이 청약을 넣도록 유인하는 작업. 그래서 청약이라는 거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딱 적어서 내가 이 상태로 당신이 승낙을 한다면 구속이 되겠다. 이 내용으로 구속이 되겠다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일 때만 청약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카탈로그나 물품 명세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그래서 청약의 기준은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약은 그렇게 의미가 되는데요. 청약의 이제 종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확정 청약인데요. 거래 의사를 확정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확정 청약을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 자,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회신 유효 기간을 지정했다. 청약을 보내면서 내가 금액, 수량, 단가, 선적 조건, 품질 조건, 보험 조건 다 적어서 보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뭘 추가해야 되냐? 당신의 승낙이 언제까지 나에게 도달을 해야 승낙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는 게 바로 확정 청약입니다. 확정 청약. 그래서 반드시 밸러디티, 유효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한 기간 안에 명시적으로 확정적 그리고 취소 불능. 당신이 승낙을 한다면 이 내용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적어서 청약을 보내게 된다면 이거는 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 청약에 대한 내용은 유효기일이 적혀 있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며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정 청약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정 청약입니다. 확정 청약은 유효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확정 청약은 뭐겠어요? 유효기간이 없는 청약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승낙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청약, 그래서 확정적이라는 표시가 없는 청약이 바로 불확정 청약, 영어로는 free offer라고 합니다. 프리한 거죠. 승낙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청약자, 청약을 받는 사람의 승낙에 대한 청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청약이다. 이런 경우에도 불확정 청약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거래 조건을 제가 상대방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합시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승낙을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승낙이 올지도 모르고 뭐 언젠가 도달을 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이 거래를 하겠다라고 청약을 한 본인이
상대방이 승낙을 했더라도 내가 이걸 거래를 하겠다라고 승낙을 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청약의 종류가 바로 불확정 청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약의 유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청약으로 보지 않고 불확정 청약의 형태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확정 청약은 승낙의 유효기간이 있다. 불확정 청약은 승낙의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걸로 먼저 구분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대 청약,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반대 청약 같은 경우는 피청약자가 받은 청약의 내용 중에서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방법 등을 변경, 추가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청약이다. 청약을 보냈더니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나한테 다시 어떠한 조건을 수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 청약입니다. 승낙이라고 할 때는 청약자가 보낸 내용을 100% 합치를 해야 승낙이 되는 건데 그중에 아주 일부 극소수의 내용을 바꾸더라도 그거는 상대방이 다시 보내는 반대 청약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대 청약이 서로 오고 가게 됩니다. 거래를 할 때는. 자, 그리고 네 번째,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입니다. 자,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 하는데, 자, 재고가 남아 있다면 내가 너의 승낙을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하는 청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는 거죠. 너가 승낙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승낙을 하더라도 그 승낙할 당시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나에게 도달할 당시에 내가 재고를 갖고 있다면 그 청약이 이제 승낙과 함께 계약 체결로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보낸 승낙도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러한 청약을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청약자가 판매할 수 있는 재고가 남아있는 부분에 하나여 유효하다고 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청약을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는 이 청약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시험에서 문제를 나오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하실 거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 유효기간이 있고 없고 그리고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실제 청약처럼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들한테 너네가 나한테 청약을 했으면 좋겠어 혹은 거래 제의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사표시로서 그냥 카탈로그나 물품 명세 같은 거를 보내는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청약의 유인에 속한다. 그리고 청약을 하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는 피청약자에게 내용을 보냈을 때 그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청약자에게 내용 조건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반대 청약으로서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 청약을 할 때 원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지만 그 상대방이 승낙을 하더라도 내가 재고가 남아 있어야 그 승낙에 대한 거를 받아주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되는 청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의 종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의 효력이 발생 시기 우리가 앞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었죠. 지난 시간에 봤을 때처럼 도달주의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청약의 효력 발생은 청약자의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로 한다. 그래서 국내 민법과 비엔나 협약 CISG에서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비엔나 협약 제18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이 되더라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청약을 내가 보내놓고도 이 조건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거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청약을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을 때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청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청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도달과 동시에 전달되는 시기까지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청약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직 청약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아니면 도착과 동시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철회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들은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을 바로 청약의 철회라고 부릅니다. 청약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달하기 전이나 도달과 동시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계약의 체결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였죠? 승낙을 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으로부터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철회와 취소 두 가지가 있어요. 철회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고, 취소는 아예 없던 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상대방이 승낙을 하기 전까지는 청약의 취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역시 도달을 해야 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미 나왔다면 뭐예요? 그거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혹은 도달과 동시까지는 청약이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받을 때 철회와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승낙입니다.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이를 승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침묵 또는 부작위, 침묵하거나 아무 대답이 없거나 부작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승낙을 했다는 의사표시를 서신으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구매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돈을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승낙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침묵을 하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승낙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은 청약에 대한 100% 의견의 합치가 됐을 때만 승낙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된 승낙의 효력. 승낙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반대 청약을 구성한다. 우리가 카운터 오퍼라고 하는 반대 청약을 살펴봤었죠. 상대방이 제시한 청약에다가 내가 조건을 붙여서 다시 보내는 거. 이거는 반대 청약입니다. 승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승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된 승낙. 자, 지연된 승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이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비록 승낙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왔지만 이 표시에 대해서 청약자가 괜찮아, 나는 이 승낙 인정할래 라고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연된 승낙은 계약의 체결로서 인정할 수 없지만 청약자가 구두로서 통지를 하면, 내가 이 승낙을 유효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를 통지를 하면 그때는 뭐다?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해서 비엔나 협약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은 100% 의견 합치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바꾸면 그거는 다 반대 청약이 된다. 그리고 승낙이 늦게 오더라도 청약을 보냈던 청약자가 나는 이 승낙 늦게 왔어도 괜찮다, 거래를 하겠다, 거래가 유효하다라는 통지를 하게 된다면 그 거래는 계약으로서 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은 철회만 가능하고 취소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승낙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상대방과 나는 거래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철회를 할 수 있어요. 자,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을 했던 사람에게 도달하기 전 혹은 도달과 동시까지 내가 승낙을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철회될 수 있다라고 해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승낙은 의견에 대한
100% 합치이기 때문에 승낙을 한 순간부터 계약은 체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가기 전, 어차피 청약자도 승낙의 의사표시를 모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를 몰라요. 그럴 때는 철회가 가능하다. 혹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그 동시 시간까지는 승낙은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 앞에서 봤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볼 건데요. 자,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What is the writer's purpose? 해서 목적이 무엇이냐, 이 글을 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Your prices are not competitive. 자, 경쟁적이지가 않다. 당신의 your price가 경쟁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는 자, 경쟁적인 뭐 붙는 게 아니고요. 저렴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역 영어에서는. 자, 경쟁적이지 않다. 당신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therefore 게다가 we are unable to place an order. 우리가 주문을 하는 것이 unable, 불가능하다. with you at this time.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니까 당신의 가격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서 우리는 주문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we are favorable, impressed with your samples. 너네 샘플에 대해서, 당신의 샘플에 대해서 favorably, 자, 호의적으로 impressed, 인상을 갖고 있음에도 너네 샘플이 마음에 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사의 귀사의 가격이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under such circumstance, 자, circumstance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얘기하죠. 자, 이러한 상황 하에서 we have to ask you for most competitive prices on the particular item. 자, 우리는 당신에게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competitive prices, 경쟁적인 가격, 그러니까 싼 가격을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particular item, 특정한 아이템에 대해서. 자, 이 특정한 아이템이 뭐죠? 뒤에 나오는 your sample number 10이죠. 그리고 이 10은, 이 샘플은 뭐냐? is in high demand. 자,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 이 샘플 10번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가격 조건을 좀 잘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쓴 거죠. 자, 그래서 we trust you will make every effort to revise your prices. 자, revise 하면은 개정하다, 변경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we trust, 믿습니다. You will make every effort. 당신은 매번 노력할 것이라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Your price, 너네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당신이 제시해 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을 영어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정말 내용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근데 무역영어 서신이라고 봤을 때는 뭐예요? 너네의 가격이, 당사자, 너네의 가격이 굉장히 컴피터티브하지 않다, 경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싸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해석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좀 초점을 가지고 항상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청약을 승인해 달라고? 자, 청약의 승인의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trade inquiry. 자, 물건을 거래하기 전에 상품을 조회했는데 너네 가격이 좀 비싸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3번은 뭐죠? 자, 신제품 검색 조회. 자,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on inquiry to search a new product. 자, 새로운 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그리고 purchase order, 구매 주문. 자, 주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몇 개, 수량이라는 게 바로 등장을 했겠죠. 그리고 총 금액이 뭐 US 달러로 얼마라 이런 등등등이 쭉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자, 상품 조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무역 영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어렵고 난해한 점이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단어들을 일부러 표시를 해드린 게 자, 해석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요 단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역 영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승낙의 효력 발생에 관한 국제물품 매매 계획에 관한 유엔 협약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던 문제예요. 자, 1번에 서신의 경우 승낙 기간의 기산일은 지정된 일자 또는 일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봉투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자, 승낙의 유효 기간을 보통 표시해서 보내는 청약을 확정 청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승낙 기간을 기산, 그러니까 숫자를 세야 돼요. 말 그대로 승낙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서신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봉투에 기재된 그 우편을 보낼 때 그 우편을 그 관리하는 곳에서 찍은 도장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찍힌 기재된 일자로부터 날짜를 기산해서 유효기일이 언제까지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 발생이 하려면 반드시 기산일 안에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승낙을 해야겠죠. 자, 2번에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역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 도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승낙이든 청약이든 그 당사자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구두 청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두 청약 보통 전화 통화를 하거나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이 되어야 승낙이 되어야 그 거래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에 지연된 승낙의 경우 청약자가 이를 인정한다는 뜻을 피청약자에게 통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지연된 승낙은 원래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청약자가 어떻게 하면 피청약자에게 내가 그 승낙이 유효하다라고 통지를 하면 그 승낙은 유효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대에 한번 살펴봤던 얘기예요. 기억을 좀 잘 하셔고요. 일단 도달주의라는 거, 그리고 지연된 승낙은 인정되지 않지만 청약자가 그 승낙을 유효하다라고 통지한다면 다시 유효하게 된다라는 거, 비엔나 협약 21조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나오는데 청약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문제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약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은, 자, A가 청약의 효력 발생 후 효력을 소멸시키는 반면 B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비록 청약이 C이더라도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D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E한 때에는 D가 가능하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A가 청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효력을 소멸시킨다. 자, 효력 자체가 없어진다. 우리가 뭘로 봤었죠? 자, 처음에 청약의 취소는 청약의 효력 발생 후 청약의 의견을 완전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청약의 취소는 청약의 효력 발생 후 효력을 소멸시킨다. 자, 그런데 B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그 효력을 잠깐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청약의 철회였죠. 취소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 근데 철회는 다시 원상복구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효력을 멈춰놓는 거예요. 자, 비록 청약이 C이더라도 청약을 처음 보낼 때는 항상 뭐였어요? 확정적이고 취소 불능이라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록 청약이 취소 불능이더라도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자, 도달주의에 대한 내용과 철회와 취소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묻는 종합적인 문제였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청약의 취소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청약의 철회는 청약이 도달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모든 청약은 확정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 취소 불능으로서 작성이 되고 이 청약이
승낙을 하는 당사자,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는 그 승낙에 대해서 구속이 된다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록 청약이 취소 불능이더라도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이 되면 뭐든지 도달이 돼야 돼요. 청약과 승낙은 도달이 되면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약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승낙은 철회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한 내용을 100% 나는 동의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승낙은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 청약자가 내가 승낙을 한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이나 혹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동시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낙 자체를 내가 승낙을 다 했는데 도달을 했는데 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불이행하는 게 돼서 청약을 했던 척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제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청약은 철회와 취소가 모두 가능하고 철회는 모두 다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과 동시까지 돼야 된다. 취소는 그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청약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Dear Mr. Han 해서 Mr. Han에게 Thank you for your inquiry. 자, 당신의 조회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자, French Empire Range of Drinking Glasses, 프랑스 제국 술잔에 대해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There is a revival. 자, 되살아나고 있다. Interest in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So we are not surprised.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다. That these products have become popular with your customers. 당신들의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I am sending this fax page 1 to 4 of our catalog. 우리는 팩스 1에서 4페이지까지 카탈로그를 보내드립니다. With CIF 리아드 price. CIF 리아드 가격으로 당신에게 팩스를 보내드립니다. You said you would like an immediate preview of this range. 이 세트에 대해서 즉시 당신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팩스 1에서 4페이지 카탈로그를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I would appreciate your comment. 당신이 어떤 코멘트, 말을 해준다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On the design with regard to your market. 당신의 시장에 대해서, 거기서 인기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코멘트를 해준다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난 당신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아마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봤던 건데 해석을 싹 지워놓으니까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자, 문제가 어떠한 종류의 거래인가 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자, 1번에 A reply to a trade inquiry. 상품 조회에 대한 답신으로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firm offer는 확정 청약을 얘기하고 3번에 있는 on acceptance of an offer 청약의 승낙을 얘기하고요. 4번에 있는 a rejection of an offer 이거는 청약의 거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nquiry를 얘기했던 거고요. 이번에 which is not similar to the underlying with regard to. 자, with regard to라는 게 뭐뭐에 관하여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것과 not similar 유사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래서 1번 regarding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 about 뭐뭐에 관하여, concerning 뭐뭐와 연관된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인데 4번에 있는 in regard for는 in regard to나 in regard of를 썼을 때 이게 뭐뭐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 그래서 in regard for는 with regard to와 의미가 다르다. not similar 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서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오퍼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이 됐어요. 일단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이 됐는데 자, 청약은 상대방에게
확정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취소 불능의 의사표시다. 그리고 이 청약을 보냈을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구속이 된다. 상대방이 나한테 승낙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속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청약을 나눌 때는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으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확정 청약에는 유효기간이 들어가는구나. 불확정 청약에는 유효기일은 없지만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겨지는 거구나. 그래서 뭐 재고 잔류부 조건 청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철회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철회는 도달하기 전이나 도달과 동시까지 가능하다. 취소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청약의 취소는. 그리고 승낙 같은 경우는 철회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영어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들도 저희가 해봤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내용이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 영장문이나 영문 해석 같은 경우 실제 시험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바로바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영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영어가 해석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해석을 쫙 해보면 무역의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로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은 단어의 쓰임새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서 문제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정답에서 항상 무역영어의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문제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오퍼에 대한 승낙을 한 건지 청약을 하는 과정인지 거래 제의를 하는 과정인지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를 무역 실무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셔야 그 문제를 또 풀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문을 또 빠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단어들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답이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짚으시려면 항상 무역영어에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무역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는 단어들인지를 항상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컴피터티브 같은 경쟁적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가격을 얘기할 때는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선점 가격을 얘기할 때 컴피터티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경쟁적인 가격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해석상으로 좀 의역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영어 시험에서 나올 때 영어 문장을 다 해석을 하시고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 좋겠지만 시간상으로 영장문이나 영문 해석을 다 풀고 있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요 단어들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체크하고 읽어내는 능력들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리고 단어들을 딱딱딱 찾아냈을 때 이 단어들은 무역 실무의 어느 파트에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정답이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까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처음에 봤었던 무역 거래의 특성과 무역 계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역 실무 시험에서 무역의 특징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 무역의 의미를 묻는 거니까 사실 무역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만 뒤에 나오는 무역 실무의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푸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문 해석, 영장문, 무역 실무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오늘은 청약의 내용과 무역의 특징 그리고 무역의 종류들 각각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무역 영어 내용이 양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포인트별로 계속 정확하게 짚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내용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루에 딱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남기셔도 각각의 문제들을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영어를 해석하는 능력들 기르시고요. 단어 해석과 함께 수거들까지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역시 무역 영어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무역 계약의 오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무역 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가격이나 수량 조건이나 품질 조건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천천히 포인트를 잡으면서 진도를 나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이론 강의를 오늘 하게 됐는데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 영어 시험을 공부할 때 흔히 이제 영어를 내가 못해서 또 그리고 영어를 어려워서 내가 도전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실 때 무역 실무의 내용을 먼저 보실 것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론의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될 텐데 그 이론들의 내용을 보실 때도 내가 이 처음 보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라는 관점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우리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의 현상이 이러한 것들로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계약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이런 품질 조건들을 가지고 계약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신다면 실제 그냥 단순히 내가 공부를 해서 무역영어 자격증을 딴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무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꾸실 수만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영어 앞으로 많은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어려운 도전이고 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하나씩 하시면서 내가 무역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때 더욱더 힘내셔서 같이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